미국의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생각보다는 더 오래 갈 가능성이 크다는, 특히 이제 인건비 상승분, 지금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시장이 정리를 해줄 때 오히려 좋은 기업을 싸게 삼을 수 있는 기회다. 달러보다는 월등하다.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해라네요. 다만 수고도 하지 말아라. 한경 글로벌 마켓 한글맛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입니다. 2022년 어떻게 살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한국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강방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러면 좋은 기업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또 그 관점을 회장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각들이 많은데요. 2022년 증시가 작년만큼이나 이렇게 어려운 증시가 될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뭐 걱정은 하죠. 사실은 2008년 이후부터 조금의 굴곡은 있었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그 시장 지수가 오르는, 전체적 시장이 오르는 13년의 역사였고, 그 13년을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축이 하나는 유동성의 확장, 또 하나는 밸류적 관점에 대한 두 가지가 작동하면서 올랐는데, 첫 번째 유동성 확장에 따른 문제가 브레이크가 걸리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장기 상승권은 자 접어두고 기나긴 박스권, 사실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정도의 장기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이 박스권 의미는 상승도 힘들고 큰 하락도 힘들다. 그래서 제가 보는 지수의 변동성은 3,000포인트를 둘러싼 2, 300포인트 차이, 3,200 가면 좀 냉정해지고 지수상으로, 그리고 2,800포인트 정도 오게 되면 좀 다가서라. 시점은 모르겠어요. 상반기가 좋냐 하반기가 좋냐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지수의 밴드를 설정해 놓고,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있다 보면 늘 오르면 또 더 오른다고 시장을 말하거든요. 떨어지면 또 더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질서에 흔들지 말고 몇 년 동안은 좁은 박스권에서 있을 것이다. 가장 큰 박스권 상단 이유는 아마도 유동성의 이제 수축이죠.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크게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시장이 일반 바라보는 관점과 또 다른 게,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사실은 생각보다는 더 오래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특히 이제 인건비 상승분, 지금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이 노동시장 상승에 대한 인건비 증가에 대한 파급 효과는 아마도 물가 상승에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다. 동시에 커머디티 쪽에 대한 상승분은 얼추 감안됐다고 보고, 임차료 임대료 상승분도 지금 진행 중일 것이고, 마지막 남은, 그리고 굉장히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 증분값인 인건비 증가분은 아직은 물가 상승률에 가만히 안 됐다면은 우리의 낙관적 전망,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오래 못 갈 것이야 라는, 왜냐하면 인건비라는 게 가치부수를 증가시켜서 디맨드 풀의 영향으로서 물가를 자극하고, 동시에 코스트 푸시 현상으로 양쪽에 작용하는 굉장히 큰 변수의 그런 점에서 주목해야 된다. 좀 더 강하게.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는 1%, 100bp죠. 또는 200bp, 2% 정도 오르면 거의 한계점에 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보다 조금 높게 보고, 동시에 설령 100bp 또는 200bp 상승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부채 수준이 낮았을 때 1%하고, 그때 2008년보다 한 8배 정도, 7배 정도 증가된 부채 총량에 비해서 이자 지급에 대한 총량은 8배 늘었다, 5배. 그래서 1%의 상승이 과거 자체로 보면 5% 정도의 상승의 효과를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발표한 한국은행의 가계 부분의 이자 지급액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거든요. 그 의미는 금리는 과거에보다 조금 올랐지만은 부채 총량의 증가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채 총량을 감안한 실효적 관점에서 금리 상승을 우리는 충격적 요소로 봐야 된다. 결론은 나요. 박스권이면 결국은 좋은 기업. 지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오르는 시장에서는 지수와 함께하는 시장 전략은 좋거든요. 패시브펀드 함께하는 거 아주 좋아요. 하지만 박스권 시장에서는 투자 전략은 기본적으로 개별 종목 또는 바탕목, 그리고 액티브 펀드, 액티브 ETF 이렇게 그 협소한 영역에서 오히려 아웃퍼폼 수익률이 많이 날 것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눈으로는 공포이지만 좋은 투자 전략을 하게 되면 좋은 기회가 되는 시장,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실 이 박스권을 3,200에서 2,800으로 잡아주셨는데 400포인트만 해도 사실 변동성이 꽤 큰 시장인 거잖아요. 박스권 변동성 시장이 2, 3년간 지속된다고 했었을 때 개인들은 이 기회를, 좋은 주식을 좀 싸게 나눠서 살 기회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면 결코 자본시장에서 돈을 빼서는 안 됩니다. 사실 자본시장은 항상 그런 변동성 속에 좋은 기업이 태어나요. 금년부터 나타나는 거시 변수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정리를 해줄 때 오히려 좋은 기업을 싸게 삼을 수 있는 투자의 기회다. 제가 보는 이제 6가지가 있죠. 하나는 2가지는 싸움, 전쟁터고 반도체 전쟁과 배터리 전쟁 같아요. 여기에서는 대장장을 찾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치열한 전장터에서 피 흘리는 전사들 뒤에서 그들한테 열심히 무기를 만들면서 엷은 미소를 짓는 대장장이가 아마도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나는. 그렇죠. 그래서 2가지 전장터에서는 대장장이를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또 2가지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 깔림이 수소에너지의 인프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생에너지가 알다시피 특성값이 간헐적 생산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스폰지 같은 시스템. 저는 ESS를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아니고 에너지 스폰지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스폰지 역할을 저는 수소가 충분히 할 것이다. 최근에 보니까 깔아놨는데 스폰지가 없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스폰지로서 이 수소의 문제의식은 굉장히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수소가 먼 미래가 아니고 궁극의 에너지로서 우리는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깔림은 빅데이터죠. 너무너무 많이 깔리고 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저는 테슬라를 그 중요한 기업으로 보는데 재생에너지와 빅데이터의 깔림 속에서 저는 2가지 산업, 수소에너지 쪽에 대한 산업 생태계와 인공지능 산업이 찾고 있고요. 나머지 2개는 사실은 이제 가상세계의 문제하고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메타버스의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생명공학이죠. 저는 이 2가지 산업에 있어서는 탐험을 하고 싶어요. 아직은 제가 어디라고 뚝 태극기는 못 꼽을 것 같아요. 아직 누가 승자가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생명공학의 분야하고 저는 가상세계의 분야는 아직은 탐험의 영역이지 에스프레소 깃발을 꼽을 정도의 확신은 아직 안 들어요. 미국의 아크는 저 생명공학에 많이 이제 깃발을 뽑았는데 그 점은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6가지를 주목하고 있죠. 저희가 그 대장장이 회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을 때 반도체랑 배터리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구독자 질문 중에서 대장장이 주식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걸 또 여쭤봐 주셨어요. 대장장이 작년에 많이 올랐죠. 사실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도 다 알고 다만 배터리의 기술 표준이 3원계 방식으로 갈지 LF도 갈지 아니면 수소 연료전지가 일정 부분을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적 표준이 바뀜에 따라서 현재의 대장장이가 탈락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파도인데 저는 기술적 표준은 결국은 가격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같아요. 다만 3원계 방식은 그쪽이 약하잖아요. 저는 배터리에서 대장장이 있을 것이고 우리 그 반도체에서도 대장장이는 사실 굉장히 파운드리도 대장장일 수도 있고 뭐 수많은 기업들이 퀄컴이라든가 아니면 엔비디아, 애플 모든 기업들이 다 설계는 자기들이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결국 누군가를 만들어줄 텐데 파운드리 업체들이 전쟁을 하면 서로 간에 나 서비스 하겠다고 인텔 서비스야 뭐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쟁하면 또 그 뒷단에 있는 누군가가 대장장이를 할 거. 대장장이를 움직여요. 대장장이는 밸류체인의 분절화 속에서 이쪽에서 경쟁이 치열하면 그 앞당을 이동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대장장이를 가르쳐준다 해도 이동이 언제 될지 몰라요. 계속 바뀌겠죠. 회장님께서 혹은 이제 S플러스 자산운용이 꼽은 1등 기업이란 건 아마 테슬라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여쭤봐요. 왜냐하면 이 S플러스 자산운용이 출시한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에 편입된 23개의 이 플랫폼 기업 중에서 테슬라가 전체의 비중의 20%를 차지할 만큼 그렇죠.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테슬라를 좋은 기업으로 평가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그 테슬라가 고평가됐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처럼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테슬라를 그 하드웨어적 전기차로 보는가 아니면은 미래의 자동차는 스마트 모빌리티 OS가 장착된 자동차로 바뀔 것인가의 싸움 같아요. 동력의 전환 그러니까 휘발유가 아닌 전기 에너지로 구동되는 하드웨어적 자동차로 보면은 테슬라는 너무 비싸요. 300불, 200불로 가도 떨어져도 된다. 하지만 저는 미래의 자동차가 여전히 소프트웨어가 없는 그냥 자동차일까라는 고민에서 저는 아니다. 굴러다니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으로 저는 정의를 해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OS를 거기에 넣어야 돼. 그 OS의 지존이 누가 될까? 그래서 첫째, 전기차가 하드웨어인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자동차가 바뀔 것인가 싸움이고 저는 후자로 본 거죠. 두 번째, 거기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테슬라를 보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시가총액 1경을 넘는 최초 회사가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자동차 그 누적 판매 대수가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14억 보고 있더라고요. 연간 판매 대수는 9천만 대 내지만 2030년에 뉴욕 자동차 대수가 20억 대 되지 않겠어요? 그중에 10%만 테슬라 OS를 장착한다. 2억 대만. 2억 대만. 사실 저는 그 이상 왜 범접을 내가 없어요. 2억 대만 했는데 현재 구독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연간 250만 원이에요. 현재 FSD 구독료가. 이미 250만 원인데 이걸 2억 대를 하게 되면 2억 대를 하게 되면 얼마예요? 500조 원이에요. 500조 원에 이건 원가가 없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PR 50조 돼요. 그래서 테슬라를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자동차가 하드웨어의 자동차로 그냥 멈춰 있을 것인가? OS가 장착된 자동차로 볼 것인가? 두 번째, OS로 장착된 자동차로 본다면 OS를 누가 공부할 것인가? 미래 자동차는 패키징 회사와 OS 회사 양분 게임 같아요. 코카콜라 보면 병 입만해주는 바틀링 회사가 있잖아요. 저는 코카콜라 모델이 전기차가 시장에 되지 않을까. 허랑 기자님도 멋지게 디자인해서 만들어요. 하드웨어를 만들어, 나도 만들어, 다 만들어. 그리고 테슬라 원액을 갖다 OS를 장착하면 테슬라 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에서 전기차 눈만 띄면 막 나타나잖아요. 그 루시드, 뭐 리비안, 기타 등등 뭐 중국에 1000개, 10,000개 등장할 때마다 OS 딱 생기면 저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죠. 저희가 구독자 질문도 받고 했을 때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했는데요. 이 구독자 베스타님께서 주신 질문이기도 한데 앞으로 발전할 가상세계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의 투자 관점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최근에 이 게임과 NFT 투자 수익률을 보면 닷컴 버블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이 가상자산 시장은 어떻게 진화할까요?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은 정말로 금보다 더 월등해요. 안 썩어요, 디지털. 0과 1이 디지털 값은 안 썩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쉽게 저장돼요. USB에. 그리고 쉽게 남아줄 수 있어요. 몰래. 500년, 1000년 후에 달러가 있을까? 비트코인 있을까? 달러보다는 월등하다.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해라네요. 다만 알트코인은 죽어도 하지 말아라. 개인들의 심리는 알트코인이라도 사서 내가 벼락 꺼지는 뭐 연해야 된다. 큰 돈을 단기간에 좀 벌어보자. 이런 심리가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전체 시장을 보기보다는. 제 예측이 틀릴 수 있으니까 한 8, 90%는 괜찮은 걸로 하고 완전히 나머지 10%는 김치코인도 하고 한번 해보시든지. 한번 해봐야지 네. 이제 그렇죠? 쓴맛도 봐야 그러죠, 되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낫다라고 해야 생각하시는 돼요. 거죠. 해야 되고 사실 저는 500년 후에 제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 비트코인 샀대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비트코인을 산 할아버지와 아닌 할아버지를 나뉘는 건가요? 아니 조금이라도 0.0001.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왜냐면 달러는 그때 그 500년 후까지 없을 수도 있잖아요. 500년 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이제 저희 펀드는 3대 운용 원칙이 미래 기업 환경에 적응 가능한 기업으로서 미래의 좋은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으로서 불황을 즐기고 여러분이 잘 아는 1등 기업과 함께하라 라는 게 이제 우리의 기본 원칙인데 이런 질문을 관통한 기업들과 함께하면 저는 장기적으로 부자 될 거라고 믿고 있죠. 혹시 잘못된 기업이 아니었는데 왜 이게 손해봤지? 라는 치열한 고민? 나는 그것을 많이 한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다. 2020년 수익률은 잊어버리고 제로 베이스로 다시 주식이 뭐지? 주식이 뭘까라는 본질에 대한 질문을 매일 하셔가지고 그 끝단에는 기업의 주인이 되는 정서구나 라는 값을 찾아내고 그럼 어떤 기업의 주인이 돼야 되지? 라는 속에서 위대한 기업의 주인이 돼야 되겠구나. 그럼 위대한 기업은 뭐가 위대한 기업일까? 라는 고민 속에서 저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야 되고 미래 기업에 적응 가능해야 되고 불황을 즐기는 1등 기업이라는 것에서 위대한 기업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은 다른 답을 해도 되죠. 나는 위대한 기업 이렇게 생각해. 그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늘 누구 유튜브를 봐도 여러분의 관점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회장님께서 저희 한글말 구독자님들에게 정말 좋은 기운을 새해부터 팍팍 불어넣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에도 내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